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더우시거나 추우시거나 그러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여기 4층에다가 이제 온도를 말씀을 드리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하고 선생님 느끼는 거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원 이렇게 써 있었네. 네. 자, 저희 오늘 그 기출 구조와 이제 원 아닙니다. 네. 원으로 들어가 있어. 두 번째 과정 이제 간단하게 OT 하고 바로 수업 들어갈 텐데 뭐 기출구조 과정 원이든 투든 영상을 혹시 원을 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긴 한데 기출구조 과정은 원래는 그냥 다 했었어요. 다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모자라. 한 달 내 하기에는 너무 모자르고 또 선생님들이 이미 이제 이론 과정을 한번 보시고 온 분들은 이제 기출을 보고 오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론할 때 원을 찍느냐고 정말 힘들긴 했는데, 예. 그래서 기출구조 원은 인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다가 여기 저희 투 교재에는 관련 기출이라고 해서 문제들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설이 안 들어가 있을 뿐이고 이제 음영으로 표시가 돼서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보셨던 분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이제 요런 문제가 나왔는데 저 그거 알아요. 그러면은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니까 막 현장에서 이렇게 애써가면서 그걸 또 수업을 따라가시는 거는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필요하신 것들만 이제 필요하신 분들만 보시라고 요거는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인강으로 촬영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랑 이제 직강에서 하실 파트는 14년도 이후, 그러니까 한 10년치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앞에 거는 더 전에 거부터 해서 한 15년 정도치가 지금 되어 있고 저랑 같이 들어간 투 파트는 14년도부터 교육과정은 이제 1호 개정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그 내용들을 말 그대로 이제 문제 보고 뭐 문제에서 어떻게 보고 어떤 점 주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출을 중심으로 이론을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트별로 그냥 쭉 들어가요. 네, 파트별로 쭉 들어가게 되고 사실 의 영역을 오늘 다 한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힘들어요.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의 파트 중에 일부는 예전에 그 한 권으로 할 때는 모자랐거든요. 요번에 좀 절반 정도 덜어내고 하면은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그 의복 구성까지 하고 안 되면 이렇게 조금씩 그 양이 조금씩 이제 밀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주는 이제 근데 교육과정이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거든요. 아마 교육론 파트가 이제 그 교육과정이 있는데 일부 이렇게 들어가면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직강하고 인강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바로 그 영역별로 문제풀이가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 대한 연습들을 뭐 이미 하신 분들은 하셨고, 뭐 아니신 분들은 뭐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생님들마다 이제 그 문제 연습에 들어가신 시기가 굉장히 다르긴 해요. 근데 기출 문제들을 풀면서 이렇게 답을 쓰는구나라고 그 익혔던 거랑 내가 이제 답을 써보기 시작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그 시험을 뭐 다시 보시거나 몇 번 보셨던 분들은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쓰는 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하는 게 파악이 되게 편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그 포인트를 잘 못 맞추거나 얼마만큼 써야 하는지를 잘 못 찾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6월 달 하는 강의는 뭐 기출 구조하든 어떤 형태의 강의든 그 연습 문제들을 이제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번 주는 오늘 수업 있고 뭐 현충일은 이제 쉬었다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업이 다시 시작되지만 그때 이제 직강 오신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일단은 한 20문제 정도 거의 기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술이 있어도 그게 긴 서술은 아니에요. 배점은 안 드리고 한 2, 3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푸시면서 요거는 1점짜리겠지라고 이렇게 한번 예측하면서 풀어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출제 범위는 그냥 여기에요. 네, 그냥 그 기출구조화 안에서. 왜냐면은 짧은 시간 내에 파트 전체를 다 공부하고 거기서 나올 기입을 연습하는 거는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기출구조화를 하면서 이제 그 형성평가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맞추시면은 보통 몇 달 기억이 가요. 예.
그래서 저희 뭐 이렇게 문제 적중 뭐 이런 것들 학원에서 이제 홍보용으로 할 때 보면 기출구조에서 했던 문제가 한두 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때 형성평가 맞추셨던 분들은 시험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바뀌시더라고요.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됐던 문제고 여기서 보고 또 요거 공부하느냐고 또 이제 선생님들 복습하시고 또 시험 문제 또 보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한두 달 정도,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보게 되면은 얼추 외우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11월 달 그쯤 가서 전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할 때 보면 잘 안 까먹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 공부한 거 복습하지라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맞추시면 좋아요. 그 저희가 지금 최근 기출 문제가 서술형으로 변별을 주는 건 여전하긴 하지만 기입도 생각보다 이제 아는 건데 못 쓰고 나오거나 이제 헷갈려서 잘못 쓰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미리 당겨서 한다고 생각하셔서 예. 조금 요것밖에 안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라도 최대한. 근데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걸 하셔야 돼요. 여기 해설에 있고 하는 것들은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최근 한 10년간의 기출을 조금 압축적으로 기출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이제 그 관련된 문제 영역이 나오면 맞출 수 있게 한번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복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원래 한 주 한 주 하면 좋긴 한데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2개씩 들어가다 보니까 저기 이렇게 들어갔죠. 식이 하나 이렇게 중복이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 하나 빼주시고 하면 7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씩 이제 매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2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진 않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차피 뭐 7월달 문제풀이 들어가면은 한 주 반 정도의 식이나 은하 교육론은 이렇게 영역들이 이렇게 겹쳐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서술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입이에요. 그나마 기입이고 7월 달부터는 서술형들 중심으로 연습 문제가 나가요. 왜냐하면 거기서 변별이 생기니까. 그건 또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기출 문제 봤던 거니까 그냥 풀면 되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에 기출 문제였던 건 내가 답을 쓸 수 있다라고 하시고 또 제가 연습 문제 드리는 건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간단하게 판단해서 쓰실 수 있는 문제 드릴 거니까 그거는 기입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 달 정도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는 뭐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긴 한데 기출이 보시면은 4점짜리가 여러 개 섞여 있잖아요. 가능하면 찍기는 했어요. 찍기는 해가지고 앞에 봤는데 뒤에 또 나오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요런 영역에서 요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라고 보여드리려고 이제 하위를 좀 찢었습니다. 하위를 찢어 놓은 상태니까 이제 선생님들 전공별 학원 교재에는 각각의 그냥 전체 문제가 다 들어가 있고 보통은요. 여기는 이제 하위로 조금 찢어서 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할 때마다 요건 조금 이상해요. 요건 뭐 좀 틀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수정해서 드린 거는 원문의 지문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문맥 중에 다른 조건이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는 원문을 보고 싶어 그러시면 저희 각각 전공 영역별로 들어가서 그 파트에 가면 있거든요. 그거 보시거나 아니면 교육과정평가원에 가면은 연도별로 기출이 있죠. 그렇게 해서 원문이 이랬는데 요게 이제 답지를 좀 이렇게 축소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했구나라고 확인하셔도 돼요. 근데 뭐 확인 안 하셔도 되긴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원문을 보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기출 문제들이 이제 좋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약간 손을 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부러 쪼개거나 그러니까 일부분으로 쪼개거나 이렇게 수정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이론 과정 뭐 이렇게 풀로 다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부터 오신 분도 계시고 나중에는 뭐 문풀 모의고사 이렇게 다 각각 시작하는 시점이 각각이긴 한데 이제 요 강의만 혹시 이제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추천하거나 뭐 비추천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거의 이제 저한테 많이 질문하세요. 이걸 들을까요? 뭘 들을까요? 시간이 어쩔 수 없. 문풀을 들을까요? 이걸 들을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구조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기출구조화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혹시 나중에 이 앞에 강의 들으시고 선택하실 분들은 처음부터 기출구조화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기출은 출제가 되기는 하는데 전체 점수 중에 한 30%가 왔다 갔다 하죠. 쉬우면 한 40까지 올라가고 어려운 때는 한 25 정도까지, 한 25%니까 80점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한 뭐 20점 내외 정도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족보죠. 족보에서 주는 문제니까 이제 틀리면 아까워서 풀기는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의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기출 문제를 보는데, 기출만 하시면 당연히 주변 부분들을 안 보게 되면은 80이나 70%에 해당하는 걸 놓쳐요. 근데 그걸 모르세요, 선생님들이. 그냥 이것만 보면 다 되는 줄 아시는데,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 기출구조 할 때 요걸 가지고 이렇게 넓히잖아요. 번수법에서 뭐 항중식이 나왔는데 그 중에 뭐 대니어가 나왔어. 그럼 텍스는 어떻게 해? 이렇게 하거나, 뭐 그냥 이름만 나왔는데 조금 더 공부하시면 계산은 할 수 있어, 이렇게 확장하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넓혀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그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로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기출을 중심으로 전공을 전체를 보는 건데, 기출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안 그러면 그냥 계속 책을 이렇게 줄 긋고 읽거나 뭐 백지로 이렇게 출력하시거나 하는데, 그게 지금쯤 되면 좀 지겨워요. 전체 영역을 저희가 지금 5월 달까지 다 보긴 했는데, 이게 아무리 내용이 바뀌어도 하는 방식이 동일하면 지겹거든요. 그럼 나는 이제 문제에다가 이론을 갖다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압축을 해서 구조화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럴 때도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워낙에 나는 문제보다는 이론 자체가 너무 좋아, 그러신 분들은 사실은 크게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를 안 하시는 분들, 스터디 없이 혼자 공부하실 때는 내가 내는 문제를 갖고 내가 푸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는 문제에서,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그 구조 안에서 풀기 때문에 잘 안 늘어요. 그래서 이제 이론 파트에서도 스터디 하실 때 그래도 한 3분 계시면 좋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 서로 관점이 차이가 나고 이해가 다른 걸 보는 것처럼, 이쯤 되시면은 뭐 문제풀이 때 시작하신 경우도 있지만, 이쯤에 제가 이제 기출구조화 이렇게 이제 문제 만들어 드리면 스터디를 2분만 같이 하셔도 우리도 안 낸 것 같다가 서로 한 5문제 내 가지고 와서 스터디 하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복습의 또 복습의 스터디가 되는 셈이죠. 그러면 제가 드린 거 문제 말고도 서로가 양쪽에서 한 5문제만 만들어 와도, 절대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만들어 와도 한 10문제 정도를, 뭐 인원수가 늘면 조금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스터디하면서 문제도 만들어 보고 타인이 만들어 보는 문제를 이해하는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문제는 그 다른 사람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하시면 제 문제 스타일은 익숙해지시는데, 제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려요. 제가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잘 해석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그럼 다른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하실 분들은 사실은 제가 이제 연습 문제 드리는 거 보고 그걸 참고로 해서 그거 나오지 않은 다른 영역들을, 저 기출 문제 다 내는 건 아니니까 그거를 이렇게 변형해서 하는 연습들을 해보셔도 좋아요. 근데 이거는 혼자 하셔도 돼요. 내가. 그러니까 제가 드린 그 20문제 말고 내가 요거는 요렇게 바꿔서 한번 만들어 볼까?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2명, 많이는 필요 없어. 많이 하면 중복이 될 것 같으니까 3명에서 4명 정도, 그냥 짝끼리 2명 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하고 그걸 해석하는 것, 그 다음에 나중에 서술형으로 이제 기출 영역별로 문제풀이 하실 때는 채점하는 것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채점을 정확히 하는 거는 나중에 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키를 정확하게 넣는 연습이 돼요. 그래서 그거까지,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잘 채점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뭐에 대해 설명하세요라고 문제를 냈는데 옆에 있는 스터디 원이 그걸 설명이 충분히 했는지를 본인이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읽어보고 이거 잘 썼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연습이 좀 필요하시거든요. 그 연습들이 이제 다시 시험 보시거나 몇 번 시험 보신 분들은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문제풀이로 오시거나 필요한 전공들만 뽑아서 보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의 첫 시작점,
시작점으로는 네, 기출이 저는 제일 낫다고 봐요. 그거 너무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문제 만드는 것보다는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20개 중에 몇 개 맞출 수 있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암기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중요한 키들을 이제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일주일 뭐 저희가 그 한 주에 2번 있을 땐 한 2, 3일 사이에 외운 게 얼만큼 그 유지가 되는지를 한번 보셔서 암기법에 대한 연습이나 또 고민도 조금 해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가능하면 담아두시면 제일 좋아요. 담아두시면은 제일 좋고, 뭐 기입형 난이도는 하에서 한 중 정도? 네, 그 정도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틀리셨으면 아직 암기 준비가 안 되신 거고, 틀렸다고 뭐 할 거 없어요. 지금 왜냐면 아직까지 한 7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뭐 지금 틀린다고 문제될 건 없는데 맞추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되게 묘해요. 그래서 혼자 하시는 분이든지 뭐 이렇게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 간에 동기부 개인적인 성적을 내는 거니까 동기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렇게 맞추어서 한 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추천이 아닌 경우는 이미 기출을 많이 본 경우잖아요. 그걸 또 보고 뭘 또 봐요. 네. 이미 보고 몇 번 봐서 저는 정말 보고 본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럴 경우에 굳이 이 예를 볼 필요는 없어요. 예. 그리고 시간이 지금부터 없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선생님들은 이제 저희랑 5월 달까지 이론을 했지만 이제 인강 선생님들 중에는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거나 뭐 진짜 뭐 그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시작하셔서 그러면 저한테 기출구조화를 할까요? 이론을 할까요? 그러면 아니 그 전공 중에 이제 몇 군데가 비어서 보신 분들이면 이론을 보는 게 낫고 전공을 그래도 한 몇 번 보신 적이 있으시면 기출구조화로 들어오는 게 낫고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얘는 패스를 하는 게 맞기는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이제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특징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취소를 하고요. 얘가 조금 바뀌려면 시간이 걸려요. 저희 그 교재 보시면은 교재는 지금 뭐 앞에는 뭐 머릿말 이런 것들 있고요. 6페이지부터는 저희가 그 이론 과정 때 그 수업 때 드렸던 그 경향표들 있죠.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니까 혹시 경향표가 필요하셨던 분 계시면은 요걸로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6페이지부터 해서 쭉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향이 어떻다 뭐 이런 설명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이론 과정 때 했던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6페이지부터 이렇게 피복 재료 들어가 있어요. 파일이 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되면은 시험을 잘 보실 것 같아요. 이 주를 해보니까 잘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구조화 2가 있고 뭐 중간에는 제가 교재 자체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교재 화면 그대로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지금 16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섬유가 들어가 있고 뭐 저희 의복 구성은 16페이지부터 해서 74페이지까지 이렇게 지금 14년도 이유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치는 하시는 게 맞긴 해요. 이 정도는 이제 들어가셨던 분들이 한 2, 3년 내시고 뭐 교체되고 하는데 작년 문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에 들어가셨던 분들 중에 많이 교체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그 경향에 맞춰서 조금 보시면 좋거든요. 자, 일단 16페이지에 보시면 섬유 같은 경우에 성능
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한동안 나왔었고 그렇게 쭉 문제가 있고요. 21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개별 섬유, 그러니까 면, 양, 모 이렇게 섬유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성능을 중심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고 섬유를 주고 거기다 여러 특성을 묻는 그런 형태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 보시면 작년 이제 리오셀을 중심으로 해서 쭉 연결돼 나온 문제죠. 그럼 이제 개별 섬유를 깊게 알고 있을 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년, 그러니까 특히 작년, 재작년 나온 것들은 유형이 이제 앞에 나왔던 거 조금 어떻게 다른지 좀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 24페이지에 보시면은 실과 옷감 중에서는 뭐 이렇게 한 3문제 정도 최근에 있었고 27페이지에 보시면은 가끔가다 이제 그 섬유 성능이 아닌 옷감의 성능. 예. 그러니까 섬유 성능하고 옷감의 성능은 조금 둘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것도 있고 아닌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어디서 묻는지를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좀 있으세요. 그 다음 28페이지가 이제 가공들 해서 최근에도 역시 한 몇 개 정도가 지금 나와 있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그 피복재료 파트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예 그냥 그 섬유 성능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섬유들을 다 이렇게 합쳐 넣거나 아니면 한 섬유를 갖다 놓고 복합적인 특성들을 묻거나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 유형하고 그 다음에 뭐 섬유하고 성능이든 뭐 옷감하고 성능이든 이런 식으로 매칭되는 문제가 보통 이렇게 같이 있어요. 자, 그래서 16페이지에 보시면은 요거는 뭐 18년도 작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탄성 회복률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프 주고 그래서 요거는 뭐 피복재료학 책 보시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서에 있는 그래프들이죠. 그래서 전공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래프 같은 것도 잘 보시고 저희가 이제 그 저희 학원 교재에도 넣어놓긴 하지만 모든 그래프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몇 개 뽑아 놓으셔도 괜찮으십니다. 그래서 탄성 회복률이라고 줬고 요거는 뭐 18년도 문제긴 하지만 2점짜리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입이 들어가요. 뭐가 이제 여기 해당하는 섬유를 찾는 문제들이죠. 근데 탄성 회복률 자체는 사실은 하시면 계산을 하실 수 있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얼마 늘렸어. 네, 그래서 신장시켰다가 탁 놨더니 몇 센치가 됐어. 실제 시험 문제 드리면 안 틀리세요. 근데 이제 저희 그 이론 과정 했던 것처럼 여기 10cm인데 뭐 20cm 늘렸어. 탁 놓았더니 10cm였는데 12cm가 됐어.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실제 계산하라 그러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해보셨던 분하고 안 해보셨던 분들 간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섬유들 중에서 이제 설명 나와 있고 뭐 어떤 섬유가 들어갈 수도 있죠. 여기 지금 저희 문제 자체는 이미 아시니까 이렇게 뭐 마해주기도 하고 뭐 양모나 뭐 나일론은 거의 100%니까 이런 거 주면서 어떤 섬유인지를 이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연습하실 때는. 그래서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거는 저것만 보고 폴리에스테르가 바로 나오셨으면은 이 그래프 자체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여기 뒤에 나중에 가시면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가장 많이 쓰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그럼 폴리에스테르겠다. 이렇게 왜냐면 나일론이 이미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녀석이죠. 폴리에스테르도 뭐 일광에 괜찮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섬유를 쓰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에스테르 나오면서 이제 레질리언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탄성 회복률은 늘어났던 길이에 줄어든 길이의 백분율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면 저거는 뒤에가 나왔어야 하는 거다. 탄성 회복률을 주고 이제 탄성 회복률을 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뭐 니은 이렇게 들어가야만 사실은 더 이제 변별이 큰 거다. 왜냐하면 저거를 그 탄성 회복률을 주고 나서 그 니은에 들어갈 부분을 채우세요라고 하면은 제일 많은 오답이 백분율을 안 쓰는 거예요. 얘를 빼고 써요. 늘어난 길이가 이제 회복된 길이입니다. 이렇게 써요. 예. 백분율을 안 써요. 근데 문제는 탄성 회복률이 아니라 탄성 회복성으로 쓰면은 백분율을 쓸 필요가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탄성 회복성 그냥 돌아오는 성질 정도고 얘를 측정하는 단위가 탄성 회복률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별게 아닌데 미묘하게 서술로 시키면 저는 이렇게 썼는데 이게 답이 될까요? 라고 물으세요. 그러면 이번엔 채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변별을 줄 거면 아마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점수가 나와봐야만 알 수 있는 거죠.
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역시 탄소 회복률 주고 이제 레질리언스 주고도 역시 눌림이나 접힌 후에 생긴 변형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제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성질입니다. 이렇게 써야만 이제 레질리언스가 되는 거죠. 레질리언스는 계산하라고 안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수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아래에 이제 탄소 회복성은 제가 이제 섬유의 능력, 특성, 성질 이렇게 들어가 있고 측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탄소 회복률을 가지고 100%로 이용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자체가 똑같이 나올 가능성은 없죠. 그렇죠? 나오진 않겠지만 탄소 회복률 100%짜리이면서 일광에는 약하고 이렇게 나오면 나일론이 돼버리죠. 나일론은 100%지만 내 일광성은 굉장히 나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론 없이 들으시면 갑자기 왜 나일론이 나오면서 내 일광성이 왜 튀어나와? 나 내 일광성 기억이 안 나. 이러시면 이 수업이 별 도움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쪽에 기출구조화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여기저기 관련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우실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이론 쪽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쭉 이렇게 복습을 하고 오셔야 돼요. 네. 문제를 보고 오셔도 상관없는데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걸로는 해설 듣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마 마 같은 경우에는 65%, 면 75% 이러면서 굉장히 탄소 회복률 값이 낮고 그러면 생기는 단점 구김이 잘 생겨요. 구김이 생겼다가 잘 안 펴져요. 또 구김뿐만 아니라 이제 모양이 잘 변형돼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이런 변형이 잘 생겨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이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가공은 뭘 하겠어요? 이렇게 또 확장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것만 푸는 게 아니라 그 꼼꼼하게 다 분석을 해서 요게 좋으면 지금처럼 탄소 회복성이 큰 양모나 나일론은 구김이 잘 안 생기겠죠. 장점이에요. 탄소 회복성이 좋은 게 단점은 없어요. 그 성질이. 근데 탄소 회복성이 수치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회복률 값이 떨어지면은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얘를 보완할 보완책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뭘 할 거냐는 거죠. 면마, 그 식물성 섬유하는 가공이 있죠. 구김 방지 가공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뒤에 또 나올 때 이제 기모 가공이 있겠지만, 그냥 기모 가공 이렇게 툭 나올지, 그런 것처럼 구김 방지 가공 혹은 방출 가공으로 이렇게 크게 나올지 저희는 이게 아직 안 나왔죠. 객관식에만 있었습니다. 퍼머넌트 프레스라든가 워시 앤드 웨어 가공이라든가 이렇게 하위로 나올지 나오더라도 그냥 이름만 나올지 가공 원리가 나올지 그까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깊이 공부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본인이 스스로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스터디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해보셔도 되고 제가 드린 문제를 변형하면서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꼼꼼하게 보세요.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이 기출문제는 오늘 보고 나면은 다시 볼 일이 없는 게 맞아요. 굳이 또. 이미 탄소 회복성 했어. 굳이 아니면 수업 중에 그거 계산하는 거 맞았어. 계산 문제를 한번 드릴까요? 다음 시간에. 네.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연습들을 해보시면 돼서 어디까지 했나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7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얘는 좀 외우기 쉽진 않아요. 얘는 까먹을 거예요. 분명히 까먹을 것 같긴 한데 19년도에 일부 이렇게 4점짜리에서 일부만 드렸고 여기 이렇게 이제 그 이연, 난연, 내연, 불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다 외워야만 풀 수 있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답지 자체는 기억에 해당하는 섬유, 니은에 해당하는 섬유를 쓰는 거긴 했는데 문제 자체를 이 표를 외워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또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은 주기적으로 외우셔야 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가 나오면 너무 좋죠. 이 이름이 나오면. 면마, 레이온, 아세테이트 이런 거 주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 연소성과 관련된 섬유를 분류하는 명칭을 쓰세요. 그러면 잘 탄다. 가연성, 이연성 이렇게 쓰면은 딱 좋아요. 그게 쉬운 문제.
이제 거꾸로 가면은 어려운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건 어려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다고 이미 준 상태에서 이연성입니다. 제일 많죠. 이연성 소음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림질 온도가 낮아요. 이게 나오면서 이제 천연 그 소재 섬유들, 천연 섬유들은 빠지고 이제 그 저희 인조 섬유 계열들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크게 드릴까요? 여기 있던 것 중에 뭐 면만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최고 온도로 다림질을 하게 되니까요. 그럼 나머지 이제 섬유들 중에서 골라야 하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이미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억은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유독가스 발생이 적어서 없는 건 아니고 이제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원래 전공서에는 그 유독가스 해서 뭐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게 나와 있긴 하지만 그것까지 외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서 좀 연소할 때 유독가스 발생이 조금 적은 게 그나마 제일 많이 알려진 거는 폴리프로필렌이었기 때문에 답을 그렇게 드렸고 뭐 아세테이트도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 이제 논문을 찾아야 돼요. 유독가스 발생 비율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선생님들이 답지가 될 수 있는 게 이것까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너무 넓히지 마세요. 기출이니까 그냥 딱 맞는 답지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폴리프로필렌이 이제 이연성이면서 유독가스 발생량이 적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고 그럼 또 다른 특성까지 확장해서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죠. 얘가 물하고 별로 안 친하잖아요. 얘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뭐 난연성입니다. 난연성부터는 딱 4개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만 외울 때는 난연성이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외울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난연성이 있는 저 4가지를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난연성 소재인데 제가 부서지는 형태, 제가 이렇게 잘게 부서지는 형태에서 이제 타고 남은 그 연소에 따른 특성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일론 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녹는 듯 하면서 제가 남게 되고 양모나 견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머리카락이니까 머리카락을 태워보신 분들은 알죠. 이렇게 바쓱하고 부서지는 형태의 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견도 되고 양모도 되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은 뭐 풀 수 있지만 실제 딱 현장에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렇게 드렸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거 보시는 김에 네, LOI 값도 나중에 외우실 수 있으면 외우세요. 20하고 25 수치로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내연성이 있는 것들은 불꽃에서 딱 빼내기만 하면은 이제 꺼지는 녀석들이죠. 자기 소화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고 우리가 보통 많이 이제 잘 안 탄다고 하는 녀석들이죠. 모드 아크릴, 노맥스 케블라. 노맥스 케블라는 이제 아라미드에서 나오는 제품명입니다. 그다음에 아예 안 타는 것들은 이제 거의 뭐 유리나 금속이 들어가 있는 소재들은 웬만한 화재 온도에서는 거의 안 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자고 하니 LOI가 들어가다 보니 17페이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타는 모양, 그러니까 독특한 탈대의 특성 이런 것들을 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식물성 원료가 되면은 보통 이제 셀룰로스 계열이 되면 종이 탄 냄새 당연히 잘 부서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세테이트는 잘 아시는 식초 냄새. 산으로 그 용액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고 아까 봤던 양모나 견은 머리카락, 그 동물성 털이 타는 냄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뭐 약품 냄새, 뭐 달큰하다, 뭐 부서진다, 뭐 녹는 듯 한다 이거를 다 어떻게 외워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외울 수 있는 거, 외울 수 없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나누시기는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18페이지에는 네, 전공서에 같이 있던 거 드리지만 큰 의미는 없죠. 유독가스들을 다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소 특성 2가지. 아까 이제 그 봤던 탄성 회복성하고 연소 특성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03번에 있는 거는 용해성, 약품 용해성 문제고 약품 용해성하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클로라민까지 같이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표백제와 같이 해서 연결해서 보시면 좋죠. 17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번아웃이라고 하는 그 가공도 같이 나온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폴리하고 레이온하고 이제 같이 교차한 직물에서 산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산에 녹는 거는 뭐고 안 녹는 건 뭐고. 그래서 용해가 되는 용액들을 18페이지 아래 보시면은 이제 KS 규격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합성 섬유들은 용액들이 정해져 있긴 해요. 용해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폴리에스테르도 아주 강산에 넣으면은 녹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섬유로 구분할 수 있는 측정치에 해당하는 정도의 농도나 온도만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폴리에스테르를 뭐 잘 보시면은 엠크레졸 정도밖에 이제 용해가 안 되고 기준이 되는 시약들에선 용해가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대부분의 합성 섬유는 산성과 알칼리성에 보통은 강한 편이라고 보통 이제 기억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온하고 폴리에스테르 나오면 그 셀룰로스 계열들은 산에는 좀 약하고 알칼리는 조금 견디는 이런 그 특성이 공통적인 특성이죠. 단백질은 반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제 처리하지 않은 부분은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산에 이제 산성 처리한 부분에서 남아 있는 거 뭐냐? 그러니까 뭐는 용해되고 뭐는 남아 있겠죠. 레이온은 용해가 되고 폴리에스테르는 이제 남아 있겠죠. 그럼 여기 레이온 말고 면이 들어가든 마가 들어가든 똑같겠죠. 네. 왜냐면 내산성이 똑같은 녀석들이니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아웃은 반드시 산성 처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다 엠크레졸을 쓰게 되면 레이온만 남겠죠. 오히려 그때는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레이온하고 양모를 썼을 경우에는 양모가 남겠죠. 레이온이 높고. 그래서 이게 용해되는 시약이 뭔지 또 용해성에 따른 섬유가 뭔지에 따라서 문제는 굉장히 변형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간은 이제 번아웃 가공이라고 하는 투명한 그런 조직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일론하고 여기도 레이온 또 나오긴 합니다. 예, 2개 주고 표백을 했어요. 그래서 누렇게 된 부분하고 표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렇게 된 염소계 표백제인 차염소 나트륨을 썼을 때 누렇게 된 부분, 그러면 뭐 나일론 이제 들어가시면 외가 이제 필요하겠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는 외가 필요하겠죠. 도대체 요 누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염소계 표백제를 썼어요라고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떡하니 여기에 염소계 표백제를 썼어요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염소계 표백제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도 해석해내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지문 중에 있는 답을 빼세요라는 게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안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염소계 표백제가 작용한 거는 그냥 혹시 이제 단담만 쓰면 클로로아민이고 그러면 염소계 표백제는 염소는 있을 거고 도대체 나일론엔 있는데 레이온에 없는 게 뭐냐? 그럼 이제 질소 이제 작용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클로로아민을 아시면은 이제 서술이 가능해지고 그게 아니면은 운이죠. 레이온, 나이온 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하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 하시는 김에 나중에 저희는 안 나왔지만 증백도 하나 하세요. 증백도 누래지는 게 있잖아요. 변색 지금 계속 하나는 용해성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는 변색에 대한 건데 10만 그 갈변이 있는 게 아니라 의복에도 약간 변색이 생겨요.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표백에도 생기지만 증백에도 생기기는 하죠. 그래서 증백도 한번 가서 보세요. 저희 그 관련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객관식에 한 번 더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요거는 표백제를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염소계만 빼고 표백제를 바꿔주시면 요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용해되는 시약들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아까 뭐 세제, 중성 세제냐, 뭐 염소계 표백제냐 이런 것들, 뭐 알칼리 세제냐, 뭐 다림질 온도냐 이런 식으로 객관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나 이 문제 이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나 그러시면 넘기시면 되고요. 해설이 필요하시면은 선생님들이 조금 더 추가 시간을 내서 이제 보셔야 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이론 강의했듯이 요 표시가 살짝 바뀌었죠. KS 규격이. 근데 지금 나오는 옷들이 예전 규격을 그냥 쓰고 있어서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새 표시로 이런 기호 문제가 나오면 글이라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 보시면 뭐 몇 도까지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뭐 180에서 210도인데 뭐 몇 도까지만 뭐 온도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었어요. KS 표시가. 그래서 이제 저희 그 KS 규격으로 들어가 보셔도 괜찮고 아니시면은 저희 전공서에 같이 있으니까 그걸로 보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품 용해성하고 표백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에 있는 16년도 문제를 좀 어려워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옛날 문제고 서술이 그렇게 이제 편하게 나온 서술은 아니에요. 해석이 조금 어려워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습도가 올라갈 때고 그 다음에 수분율. 자, 요거 수분율은 그냥 그 흡습성에 있는 그 수분율이잖아요. 계산하는 방식은 기억나세요? 네. 우리가 식품에 있는 그 함수율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래가 이제 마른 섬유에다가 위에가 수분량이었죠. 그러니까 아래가 이제 원래 섬유의 무게는 아니죠. 그러니까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무게가 아니라 바짝 말려야 돼요. 바짝 마른 상태 위에는 이제 얘가 이제 지금 습도가 올라가면 주위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무게가 늘겠죠. 무게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외관은 안 변했는데 무게가 점점 늘어요. 주변의 습도가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주변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무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분의 양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 계산합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가서 꼭 보세요. 그래서 뭐 공정 수분율, 저희 표준 수분율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섬유는 이게 원래 갖고 있는 수분의 함량이 아니라 수분을 얼마만큼 최대치로 끌어당길 수 있는지, 함유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중심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정된 게 아니라 저희 그 수박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전체 무게 90%가 물이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얘가 갑자기 90%였다가 45% 바뀌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상대 습도가 올라가면 이게 수분율의 값이 낮은 데에서 이렇게 한 30%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이제 좀 잘 보시고, 그래서 습도가 올라갔을 때 계속 습도가 한 100%까지 그럼 뭐 거의 뭐 물이 거의 물 상태가 되는데 니은 섬유는 그래봤자 한 1%도 이제 자기 무게가 늘질 않아요. 그러니까 100g이었으면 1g 정도가 늘까 말까예요. 근데 양모 섬유는 100%까지 이제 그 대기 중에 습기로 물 말고 수증기가 꽉 차면 자기 무게의 30%까지 무게가 늘어요. 그러니까 100g이었으면 130g이 돼버린다는 거. 쭉 습기를 빨아들여서 이런 그런 수치의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니은은 아무리 주변의 습도가 높아봤자 그냥 자기 무게예요. 그러니까 습도가 아주 높은 곳에 가도 옷이 무겁지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여기 양모였죠. 양모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아주 높은데 가게 되면은 사실은 조금 무거워져요. 옷이. 네, 이렇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그래프만 보게 되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계절을 딱 준 거예요. 사실은 뭐 견, 아세테이트, 나일론, 아크릴이 있기 때문에 얼추 유추가 되고 생각보다 양모 다음에 견이 있는 것도 좀 특이하긴 하죠. 그러니까 견도 굉장히 흡수성이 좋은 소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겨울철에 물었고 기억은 니은은 여름철에 물었고 그러니까 계절을 준 거예요. 무조건 뭐 이 수분율이 높은 게 좋아, 나빠 이런 건 아니고 왜 겨울에 좋아, 왜 여름에 좋아 이렇게 이제 계절을 주고 물은 거죠. 그래서 양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철, 겨울철에 땀을 흘리거나 겨울철에 땀 났을 때 혹은 주변에 환경 습도가 바뀌는 거니까 보통은 뭐 눈이 내리거나 뭐 겨울철에 비가 내리거나 뭐 이런 경우겠고 아니면은 이제 산행을 가면서 주변에 이렇게 눈이 많거나 이런 지역을 갔을 때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선호하는 이유를 써라. 그러면은 겨울철이고 수분인데 그럼 체온하고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겨울인데 땀이 났어. 그러니까 이 습기와 체온이 관련된 설명을 써야 되는 거고 여름철에는 그냥 사실 체온과 관련된 것들은 딱히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답지가 여러 개 될 수가 있고 이때는 제시된 그 그래프에 제시된 성질을 이용해 설명하세요라고 나왔지만 지금은 이렇게 주진 않죠. 조금 더 명료한 기준을 이제 줘서 설명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때는 두 개 설명 두 개씩 쓰거나 한 가지에 대한 서술을 뭐 하나 충분히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흡습성이 좋아서 땀이 나면은 이제 여기서는 뭐 저는 답은 여러 개 드렸어요. 그래서 물로 인한 체열 손실을 이제 감소시킬 수 있다. 땀이 이제 피부면에 있지 않고 이제 섬유에 나중에 수증기 형태로 흡습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가능한 답은 다 드리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은 이제 대기 중에 습기가 많으면 흡습을 하면서 열을 발생을 하죠. 그래서 흡착열이 발생하니까 체온 저하를 막을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방습을 또 이렇게 빨아들였다가 빨리 나가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쭉 이만큼이, 그러니까 한 뭐 30g까지 올라갔다 한 5g까지 확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때가 이제 수분이었던 거 빨아들인 거 밖으로 이제 방출을 해내는 거죠. 근데 그 속도가 이제 느리기 때문에 그 방출할 때 필요한 체열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뭐든지 편한 설명을 하나를 잘 쓰는 설명을 익혀두시면 돼요. 근데 나는 흡착열이 뭔지 모르겠어. 방습 속도가 뭔지 모르겠어. 그럼 조금 더 공부를 하시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에는 뭐 땀나도 옷은 안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아까 그 중량의 문제 쪽으로 가셔도 되고, 더 좋은 거는 사실은 땀은 제거하되 이제 여기가 이제 여름철 운동복이니까, 운동용 소재니까 땀을 그냥 흡수를 안 해서 옷이 무겁지 않은 것도 답이 되지만, 가능하면 땀을 제거하면서도 가벼운 게 좋겠죠. 그걸로 가면 흡한속공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흡한속공도 답이 되고 무게감도 답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흡한속공 쪽으로 쓰시면 조금 더 좋다. 그때 그랬다. 그리고 저희는 흡한속공이 나왔죠, 이후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확장을 해 놓으셨으면은 이제 흡한속공 가공이 나왔을 때 어렵지가 않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이거 물을 흡수를 잘 하니까 구김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구김과 관련되긴 하는데 운동할 때는 딱히 구김이 필요가 없죠. 뭐 구김이라든가 뭐 흡습을 잘 안 하니까 뭐 이제 곰팡이가 안 생긴다든가, 이거는 이제 관리와 관련된 거죠. 예. 그러니까 흡습성이 높은 섬유들은 요거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었잖아요. 뭐 양모나 견은 필요가 크지 않은데 면이나 마도 흡수성이 좋죠. 이거 애들은 일단 무거워진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탄소 회복성이 나쁘니까 구김이 잘 생기고 잘 해결이 되질 않는다. 그리고 보관할 때는 곰팡이가 잘 생긴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흡습이 높은 게 무조건 장점만 되는 거는 또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점,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흡수성이 너무 낮으면 생기는 단점은 정전기가 많이 생기고, 뭐 그렇죠. 그 수용성보다 지용성 계열이 많으니까 지용성 오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각각의, 근데 여기 있는 요 단점들, 예를 들어서 흡수성이 높았을 때 생기는 단점을 해결하고자 흡수성을 낮추지는 않죠, 저희가. 그러니까 흡수성이 높았을 때 생기는 문제 중에 무게감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물하고 안 친한 소재를 혼방하거나 해서 조금 이제 그거를 방어를 할 수는 있지만, 흡습성이란 성질 자체를 낮추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가공을 잘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흡습성이 낮은 경우에 뭐 정전기가 생겨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럼 뭐 아시는 것처럼 정전기 방지 가공을 해서 이제 겨울철에 정전기가 많이 생기는 거를 또 보완을 했었죠. 그러니까 흡한속공 가공을 해도 정전기 생겨요. 네, 그 가공이고 그거 한다고 다른 게 개선되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름철에 땀이 많이 나는 부분을 해결하려면 흡한속공이 들어가는 거고, 겨울철에 정전기가 많이 생기는 단점을 해결하려면은 그때는 이제 대전 방지 가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목적에 맞게 특성들을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19페이지 하단에는 이제 흡한속공 가공의 이제 원리 정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에는 이제 이런 흡습과 관련된 특성들 문제도 같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섬유 문제, 섬유의 성능과 관련된 것들, 물, 그다음 구김, 그다음에 약품의 용해성,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연소 관련한 특성,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한참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강도도 하고 저희 탄소 회복률도 하고 엄청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조금 그 출제하셨던 분이 바뀌면서 조금 달라진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제일 어렵긴 해요. 특성 자체로 들어가는 문제여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섬유로 가게 되는 문제는 지금 01번 문제가 면이고 02번 문제가 이제 레이온이죠. 그러니까 이거 흔하진 않긴 해요. 나일론만 쫙 한다든가, 뭐, 지금처럼 뭐 면만 쫙 한다, 이런 경우가 흔한 형태는 아닌데, 지금 22페이지에 작년 레이온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신소재 계열들은 뭐 배점, 이건 4점이었지만 한 2점 내외로 한번 보실 필요가 좀 있으시긴 해요. 자, 21페이지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이렇게 수산나트륨 용액입니다. 라고 드렸고, 잘하시는 뭐 머서화라든가 해서 자주 쓰이는 파트에는 자주 쓰이는 뭐 약재, 가공제 뭐 등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세로에 여기를 이렇게 칠했더니 여기는 수축해서 평평해 보이고, 그러니까 수축하면 주변 부는 수축을 못하니까 뻘떡뻘떡 튀어나오게 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처리한 곳과 처리하지 않은 곳에 따른 이제 반응성의 차이가 보이기도 합니다. 용해시킨 건 아닙니다. 약품 용해법처럼 용해시킨 건 아니고 그냥 적정 농도의 이제 그 용액에 의해서 알칼리에 반응하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옷감은 뭐 지금 일단 면을 드리긴 했는데 면을 많이 해요. 마에도 하실 수 있고 레이온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면에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얻어지는 그 요철 무늬를 얻는 것들을 이제 플리세나 뭐 이제 플리세 가공이라고 하고, 이제 플리세가 보통 세로고요. 세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요철을 만드는 그 순화나트륨 용액을 써서 요철을 만들면 그냥 리플이라고 이렇게 퉁 쳐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하면서 이제 저희들 이제 요철이 형성이 되는 가공들 다 하죠. 엠보싱 가공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직종으로 가면은 축면들 해서 또 있고 하죠. 근데 할 때마다 여름철이면 이 문제가 나올 텐데, 저희가 언제 그 문제가 나오면 겨울에 하니까 여름철용 가공 문제들이 별로 안 나오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수산나트륨 이용해서 이런 가공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기출은 뭐 여기 안에서 5번에 보시면 이제 듀어로 프레스 이런 식으로 해서 구김방지 가공의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는 것들은 꼭 한번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면에다 하는 가공 중에 하나. 그럼 이제 면 가공 쫙 한번 다 또 머서화부터 해서 쫙 한번 더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작년 문제. 원래 그림이 있긴 하지만 그림하고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길래 뺐고,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대화형으로 나와 있죠. 이 형태가 많기는 해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서술 형태로 되어 있거나 합니다. 4점이니까 이제 4점짜리는 이제 배점이 어떻게 될지 연습해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디자인이 화려하고 부드러운 형태의 원피스를 원합니다. 재질감이 부드러운 원피스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데 밑줄 그어 있진 않았고, 봤더니 레이온 100%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나중에 갔더니 다른 소재는 리오셀입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둘은 원료가 같은데 특성은 조금 달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조 무슨 용매, 뭐 그쵸, 중요한 리오셀 제조에 필요한 용매가 있었죠. 그리고 친환경성, 나중에 피브릴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던 거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용매는 뭐 아미노옥사이드, 네, 뭐 영문으로 쓰셔도 되고, 뭐 산화아민 옥사이드 이렇게 쓰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화아민 쓰신 분도 있고 옥사이드 자체가 산화니까요. 그래서 뭐 다 표현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쓰시고, 그 다음에 그 니은의 친환경적인 섬유. 근데 지문 자체가 용매의 사용 방식에서 레이온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라는 부분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문을 되게 잘 보셔야 하는 게 친환경성의 답지를 다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조 공정에서의 차이, 용매가 사용되는 공정에서의 차이만 답이 되고, 예를 들어 생분해가 돼요. 이건 답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이제 이런 문제의 함정이에요. 그냥 레이온 섬유의 친환경성을 쓰세요. 그러면 뭐 생분해가 되고 뭐 이런 것도 다 답지가 되는데 여기서는 안 돼. 딱 이렇게 답을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경향이 굉장히 더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출체 니은의 이유를 두 가지 서술해 주세요. 그러면 아미녹사이드라고 하는 게 레이온이 사용하는 수화나트륨이라든가 나중에 뭐 이황화탄소라든가 이거보다 훨씬 독성이 적어요. 예. 그리고 거의 99.9% 어떤 경우는 어떤 책은 100%에서 회수가 되죠. 그러니까 재활용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저는 요거는 이제 사용 방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답을 드렸고요. 조금 더 답을 쓰시면은 모든 공정이 폐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유출되지 않아. 용매라든가 중간에 사용하는 약재들이 이 작업을 하는 작업자한테 노출되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도 거기 23페이지에 같이 표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시간도 짧고 용재를 재사용하고 작업 환경이 이제 안전한 이유가 밀폐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되긴 했지만 밀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공해 발생도 당연히 밀폐에다가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이제 상대적으로 레이온에 비해서 훨씬 비스코스 레이온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한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반면에 비스코스 레이온은 용재는 쓰면 폐수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재사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이황화탄소라든가 뭐 이황화수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독성이 되게 세요. 그래서 직업재해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 크다라는 거죠. 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성이 사실은 이미 25년에 레이온이 리오셀이 나온 상황이라 얘는 좀 잠깐 이제 멈춤하겠지만 대신에 친환경적인 신소재에 대한 것들은 좀 관심을 갖고 어느 부분에서 친환경적인지 저희 뒤에 가면 한번 친환경 소재 나오거든요. 그때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조금 더 보실 수 있는 특성들을 몇 개 보고 가면 자, 이제 레이온하고 이제 리오셀이 나오긴 했는데 재질이 부드럽다라는 건 어디서 나올 거냐라는 거죠. 왜 재질이 부드러울 거냐라는 거예요. 네. 일단은 뭐 초기 탄성률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신도가 들어갈 것 같고 옷감으로 들어가면 드레이프성이나 아니면 강연성이 될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왜 부드러울까 이렇게 들어가면 레이온이나 리오셀들은 섬유로 가면은 이게 섬유로 가게 되면은 신도나 초기 탄성률이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옷감의 성능으로 가면은 강연성하고 드레이프성이죠. 드레이프성이 이제 연결이 될 가능성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신도는 좀 큰 쪽에, 초기 탄성률은 좀 작은 쪽에 들어가겠죠. 초기 탄성률 개념 기억나세요? 이렇게 조금 늘렸을 때 힘이 얼마나 많이 힘이 들어가는 쪽이니까 힘이 덜 들어가면 빠르게 쉽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강연성 중에는 강성 소재보다는 연성 소재에 해당할 거고 드레이프성의 수치는 조금 작은 수치가 이게 선생님들이 수치 나올 때 하고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기 탄성률 수치가 뭐 이제 100짜리가 있고 뭐 이제 1짜리가 있다라고 하면 100은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소재예요. 거의 안 늘어나요. 1짜리는 조금만 해도 금방 쉽게 늘어나는 소재가 되죠. 여기 있는 드레이프성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00짜리하고 1이 있다면은 드레이프성 100짜리는 그냥 뻣뻣해요. 그러니까 판자예요. 반면에 1은 거의 쭉 늘어지면서 음영으로 생긴 면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유연한 소재가 되죠. 그런 것들 차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료가 같다 그랬어요. 원료 뭐예요? 뭐 재료로 말하면 면 린터나 뭐 이게 짧은 펄프들이 되고 이제 원료명으로 하면 셀룰로스가 될 수도 있는데 애매하긴 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표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제조 공정에서 가면은 뭐 방사, 방법 뭐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너무 어렵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피브릴화가 이제 나오는데 피브릴화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인조섬유 쪽에서 보시면은 인조섬유들은 원료를 다 녹여서 분자 단위로 만들죠. 분자 단위를 만들어서 요거를
나중에 그 합성섬유나 그쪽 그 가공 보시면은 섬유 길이로 늘릴 수가 없는 걸 계속 이렇게 붙여서 섬유로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섬유이면은 얘를 나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응고를 시켜서 단단하게 굳히면서 길게 늘려 놓은 상태가 이제 인조 섬유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원래의 그 천연 섬유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안에서 섬유들이 이제 그 분자 단위를 결합을 해서 인근에 있는 섬유 분자라고 또 결집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섬유 상태, 그 다음에 그 섬유를 이렇게 방적을 해서 실 상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그 무수하게 있는 분자 가지들을 이렇게 같이 뭉쳐다가 겹쳐 놓은 거기 때문에 마찰을 했을 때 혹시 강도가 약한 소재들은 마찰을 하면 표면이 마치 보풀은 아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느낌이 선생님들 뭐죠? 국수 이렇게 소면 있잖아요.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꽉 막혀 있죠. 이게 꽉 차 있는 상태가 이제 섬유 내지는 실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느슨해지면 이렇게 파닥 풀어지게 되죠. 하나하나씩 그 안에 있는 가닥들이 나오잖아요. 이 상태가 피브릴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섬유 한 조직의 그 분자들이 꽉 묶여 있어야 하는데 마찰이나 뭐 약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하나가 이렇게 그 약간의 그 머리카락이나 이렇게 가닥처럼 풀어 헤쳐지는 형태를 피브릴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브릴이 섬유의 아주 작은 조직 정도를 피브릴이라고 보통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오셀은 뭐 리오셀도 그렇고 뭐 레이온도 그렇고 뭐 다 그렇긴 한데 물에 들어가면 강도가 너무 약해져요. 물하고 되게 친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찰이 들어가면은 표면 부분이 약간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긴 한데 이렇게 파슬파슬한 그런 가닥들이 나와요. 근데 이건 필링하고 조금 다릅니다. 필링은 이렇게 뭉쳐야 되죠. 얘는 그냥 약간 파슬파슬하게 이렇게 작은 가닥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강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피브릴화라고 하는 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거 방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조를 그러니까 관리할 때는 마찰을 적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찰 센 그런 그 세탁기라든가 비벼 빨거나 이런 걸 좀 줄여주시면 되고, 지금처럼 제조 공정에서 하실 때에는 얘가 피브릴이 생기면 점점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 표면에 나온 것들만 이제 녹여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1점인 거죠. 요게 지금 요게 1점, 요게 2점, 요게 1점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세탁할 때 주의해서 해요라고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오해하시면 그래 세탁할 때 마찰을 안 하면 되겠네, 비비지 말아요, 이렇게 답을 쓰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작성 조건은 제조상에서의 주의점 혹은 방법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문맥상 그냥 세탁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라일 것 같은 그런 그 흐름이잖아요. 피부화 때문에 세탁할 때 주의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드라이 클리닝을 하거나 마찰 없게, 아니면 물세탁하더라도 쉽게 많이 비비지 말거나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조할 때로 해결책을 물었기 때문에 갑자기 약간 트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예 효소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조금 차단해 주는데, 그래도 마찰하면은 생기기는 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섬유 파트 부분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 옷감 가공인데, 사실 실은 별로 나온 적이 없긴 하죠. 그래서 24페이지에 있는 23년도 것도 그냥 기출문제를 하나 얹어서, 옛날 지금 2002년도 나왔던 문제를 약간 이렇게 바꿔서 얹어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진짜 이제 기출을 해놓고 나서 나왔을 때 틀리면 굉장히 아까운, 그런 형태들도 이제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스타킹을 사기로 했었고, 뭐 숫자 표시와 관련된 걸로 들어가 있고, 이러면 스타킹을 한번 봐야겠죠? 가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온라인상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봤더니 몇 텍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텍스 1 텍스 이렇게 나와 있으면 1이라는 숫자는 9kg의 실에 무게가 1g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형태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텍스는 아시겠지만 1km가 되는 거였죠. 여기가 1km일 때
1g인 경우를 표시를 하게 돼서 9km 혹은 9,000m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데니어가 됐던 거죠. 그래서 텍스를 데니어로 수정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뭐 뒤에서 나올 법하죠. 숫자가 클수록 스타킹의 두께가 뭐뭐하다는, 사실 이 뒤에가 나오겠죠. 원래 저희 그게 항장식 항중식 해서 수치가 크다라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그래서 항중은 무게를 고정해 놓으니까 수치가 커지게 되면은 가늘어지게 되고, 항장은 길이를 고정해 놓으니까 같은 길이인데 숫자가 커진다는 거는 무거워진다. 그러니까 무거워진다, 두꺼워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굵어진다, 뭐 두꺼워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사의 굵기에 대해서는 번수를 보통 씁니다. 몇 번사 몇 번사 하는데 무게를 기준으로 하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항중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네, 어렵진 않아. 이거는 이제 그 24페이지 2002년도 기출을 푸셨으면 풀고 그냥 넘기지 않고 기억을 하셨으면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2002년 문제는 그냥 항중 항장의 분류가 있었고, 요 문제는 기준, 그렇죠? 기준 길이와 단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나중에 좀 더 나오면 계산도 충분히 가능하거나 뭐 수치를 뭐 하나 1 주고 하나 10 주면서 뭐 어느 게 더 굵냐, 어느 게 더 얇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텍스트 데니어 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항중식에 있는 번수법, 공통 번수는 무게를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 길이가 1km면 1번사, 길이가 2km면 2번사, 10km면 10번사 이렇게 되는 거죠. 무게를 고정해 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무게가 바뀌시면 안 됩니다. 1kg를 고정하시면 되고, 똑같이 데니어는 뭐 9km죠. 길이를 일단 9km짜리를 끊고 무게를 쟀는데 1g 나오면 1데니어가 되죠. 그럼 2g이 나오면 2데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 방법은 그냥 얘를 어떻게든 데니어는 9,000m나 9km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수치가 그냥 거기에 해당하는 데니어 값이나, 텍스면 1km 고정해 놓고 거기에 나오는 그람 수가 이제 텍스 값이 되는 겁니다. 조심하실 거는 그람입니다. 네, 여기 그람입니다. 여기는 킬로그램입니다. 이런 것들만, 단위만 조심하시면 안 틀리세요. 그래서 갑자기 수치가 분명히 번수가 한 100번이 나올 건 없는데, 아니면 한 1000번이 나올 게 없는데 왜 1000번이 나와? 뭐 이러면은 단위를 하나, 킬로그램인데 그람을 하거나 그람인데 킬로그램, 이렇게 그 단위를 잘못하셨을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 이렇게 거의 한 20년 만에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원 조직들. 지금 보시면은 25페이지에 20년도, 26페이지 23년도에 또 한 번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조직이 이렇게 2번 나온 적은 흔하지는 않는데 다 능직이 나왔던 문제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캐주얼웨어 하면서 이제 진즈가 나왔고, 진즈의 계열 중에 이제 데님이 이제 언급이 된 거죠. 그래서 진즈는 이제 진에 S 붙은 거니까 바지류를, 면바지류를 보통 진이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25페이지에 보시면 능직, 그러니까 직물의 이름에는 데님이 들어가 있고요. 얘는 직물의 이름이에요. 그걸 가져다가 만든 바지의 이름은 이제 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즈웨어, 저거하고 데님하고 뭔 차이 있어? 그러면 바지 이름이느냐, 직물의 이름이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데님을 많이 쓰죠. 데님이 이제 면 갖다 만든 요 능직 직물들을 이제 보통 데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물의 조직의 명칭을 쓰고 능직입니다. 재직 방법의 특성은 그러니까 재직, 만드는 방법이니까 경사위사를 어떤 뜀수로 겹쳐내느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평직하고 여기들을 기억을 하시면 요게 꼭 이렇게 쓰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뭐 2올 이상, 4올 이상 꼭 써야 이렇게 쓰지 않고 다른 식으로 써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평직은 경사위사 하나씩이죠. 그러니까 한 올씩 겹칩니다. 그러면 이제 평직하고 그게 있고, 능직
다음에 있는 수자직은 기본 조직이 5매입니다. 그러니까 경사위사가 5개인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5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사위사 5개 줄이 있으면 경사위사 어디서든 한번 조직점을 이렇게 딱 겹쳐야 되니까 요 사이에 띄어지는 뜀수는 이제 보통 4올 이상이 될 가능성들이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 4홀이라 함은 기본 매수가 5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5매 그다음에 뭐 7매 이런 식으로 늘어가잖아요. 그러면 7매일 때 더 많이 띄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4홀을 꼭 띄어야 한다가 아니라 4홀 이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매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능직은 여기 있는 평직과 수자직 사이에 있는 뜀수를 가지겠죠. 그래서 2홀 이하 그랬으니까 뭐 2홀에서 4홀, 2에서 한 4홀 정도를 띄어서 이제 요 안에서 지금 3매짜리면은 하나의 조직점이 있으면은 2칸 띄고 조직점 생길 거고 4매 조직이면은 요 사이 한 3홀 정도 띄고 또 조직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2홀에서 3홀 정도를 띄우고 여기는 4홀 이상을 띄울 수 있다. 그런 표현이 나온 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조금 더 구구절절하게 뭐 어떻게 해서 뭐 조직점을 만드는데 뭐 겹치지 않으면서 능선이 생기게 뭐 이런 식으로 쭉 길게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요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그 조직의 이름 그 방법을 외워서 쓰면 제일 편하긴 한데 아니실 경우에는 내가 그 조직점을 만드는 방법을 아시면 그걸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셔도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청바지가 나왔는데 데님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에는 게버딘이 나온 거죠. 그래서 서지도 나올라나 지금 한참 그랬던 것 중에 하나예요. 26페이지에 있는 트렌치코트가 게버딘이거든요. 그래서 게버딘 소재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지, 나머지 안 나온 게 서지 정도가 있어서 서지를 봐야 하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참 보니까 뭐 평직에 있는 뭐 광목이라든가 모시 이렇게 옷감도 보고 수자직에 있는 뭐 공단, 양단 이렇게 한복감의 이름도 했던 이유가 혹시 이제 그 뭐 양단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거기서 아 쟤는 수자직이구나 이렇게 이제 딱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 해당하는 옷감의 이름이 나왔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에 뭐 이렇게 있고 뭐 아니면은 선생님들 뭐 이렇게 이제 모시를 주고 뭐 공단 주고 나면은 모시는 대표적인 마직물이거든요. 네, 마직물이잖아요. 그래서 마고 공단은 견이에요. 그러면 이제 직조 방법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재료상의 차이도 있고 하다 보면 이제 직물 상태에서 특성을 비교할 수도 있고 섬유 상태의 특성을 비교할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나와주면 제일 편하죠. 공단입니다. 견입니다. 직물의 종류가 이제 여기는 3원 조직의 유형 중에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견이니까 또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제일 편하기는 합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평직화, 뭐 수자직해서 여기 있는 뭐 내구성, 뭐 구김, 광택 이런 것들이 아직은 나온 적은 없기는 해요. 자, 이렇게 보통 직물의 명칭 중심으로 나오죠. 또 똑같이 이제 그 26 그 뒤에 3번 문제 보시면 이것도 최근 문제, 23년도 문제였고 트렌치 코트가 나왔고 트렌치 코트인데 게버딘만으로는 그 특성이 없고 발수 가공이 되어 있는 면 게버딘입니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비혼용 이제 면 해당하는 게버딘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앞에 뭐 모양, 뭐 플랫, 뭐 케이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직물의 명칭. 직물의 이름이죠. 직물의 유형 그러면은 이제 능직, 평직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직물의 명칭을 쓰고 이제 이 직물의 겉과 안에서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외관상의 특징, 그러니까 이게 게버딘의 특징을 쓰셔도 되고 능직의 특성을 쓰셔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게버딘을 일단 써야 했었고, 그래서 능직에 해당하니까 사선이 생긴다, 능선이 생긴다, 이렇게 자잘하게 이렇게 사선이 보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트렌치 코트였어요. 그래서 트렌치 코트도 그렇고 뭐 여기 있는 뭐 진 같은 그런 것도 이제 오래된 그런
그 클래식에 해당하는 옷들로 내용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발수 가공 하셔야겠네요. 발수 가공 나왔잖아요. 발수 이렇게 나왔잖아요. 발수 가공돼 이렇게 나오면 발수 가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문 중에 있으니까. 그러면 뭐 발수 가공의 원리야 뭐 물을 튕겨내면 되시죠. 그럼 물을 어떻게 튕겨내요? 물하고 안 친한 소수성 소재를 이제 가공재로 쓰시면 되겠죠. 네. 조금 더 가시면 네, 통기성이 있는 네, 투습 발수형, 뭐 투습 방수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기는 투과가 되고 물방울은 튕겨내는 것까지 더 확장을 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능직이 계속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능직만 나와라고 했던 부분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가시면 이제 옷감의 성능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성능하고 가공까지 보고 저희 잠시 쉴게요. 잠시간 점심 먹겠습니다. 자, 옷감의 성능 보시면은 여기 19년도 문제인데 좀 어렵게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필링하고 요게 이제 일부여서 이제 아까 봤던 그 내열성, 내연소성 관련한 게 같이 연결됐던 문제인데. 자, 옷에 이제 보풀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풀이 많으면은 뭐 이제 외관이 어때요? 그런데 선생님들 생각보다 쟤하고 그 축윤하고 왜 헷갈려요? 선생님들이 보풀 생기는 거하고 수축은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양모의 수축이 양모가 수축하는 걸 필링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두 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그리다가 이렇게 잘못된 매칭이 될 때가 있어요. 얘는 줄어들진 않아요. 그냥 네, 보풀이고 이 보풀은 몽글몽글한 그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약간 깨박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옷감의 표면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답인 사람들을 찾고 그다음에 수정하는 내용들이긴 한데 필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유부터 해서 실, 그 다음에 조직,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래에 이렇게 내용들이 더 있긴 한데 사실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을 수는 없긴 합니다. 제가 요거는 천연 섬유하고 합성 섬유로만 하긴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드리긴 해요. 그래서 지워드리고 싶긴 했는데 일단 두고 이제 어디서 더 많이 생기냐 하면은 가는 섬유가 더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섬유가 가느면 이게 실 상태가 아닙니다. 섬유 상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이 아주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거하고 잘 얽히지 못하고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빠져나오기 쉬운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면이 원형일수록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크림프라고 해서 저희 뭐 그 건축이라든가 뭐 이게 꼬임이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쭉 뻗어 있지 않고 뭔가 굴곡이 있으면은 또 많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라멘트사보다는 방적사가 많이 생기고 편물이 많이 생기는데 이유는 뭘까요? 방적사 기본적으로 크림프가 있죠. 꼬임 주잖아요. 꼬임 주고 방적사는 섬유의 길이가 짧죠. 네, 짧은 섬유가 빠져나오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보풀은 여기 있는 필링이라는 녀석은 섬유가 혹은 그러니까 실이 빠져나올 정도는 아니고 그 실을 구성하는 섬유 단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섬유가 빠져나와서 뭉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지 못하면 뭉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빠져나오는 현상이 필요한데 빠져나오기 쉬운 게 굵은 것보다는 가는 게 쏙 빠져나기 훨씬 쉬워요. 그 섬유 사이를 빠져나가기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 다음에 방적사는 기본적으로 섬유 단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필라멘트는 거의 섬유 겸 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뭉태기로 시작할 때랑 그 가는 것들이 꼬인 상태에 시작하는 것 중에서는 방적사가 훨씬 더 섬유가 방적사 안에 있는 섬유가 빠져나기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물로 가게 되면은 실을 고정시킬 자리들이 필요하죠. 실하고 실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움직임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실하고 실을 고정시키는 게 직물에선 조직점, 편성물은 없어요. 다 고리잖아요. 편성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편성물은 역시 아까 말한 직물처럼 조직점, 즉 그 섬유나 실이 이제 고정될 수 있는 장소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하고 비슷한 게 섬유 실 만들 때 하는 꼬임.
꼬임도 많은 게 좋죠. 적은 것보다는. 적으면 잘생겨요. 그래서 꼬임이 많으면 덜 생기고 적을수록 잘생기고요. 자, 그리고 뭐 이제는 안 틀리시더라고요. 강도. 섬유 상태는 강도와 신도가 동시에 커야 한다. 작아도 필요 없어. 무조건 둘 다 커야 돼요. 둘 다. 한쪽만 크고 한쪽이 작으면 소용이 없다. 강도와 신도가 둘 다 클 경우, 동시에 클 경우에만 이제 필링이 잘 생겨요. 예. 왜냐하면 신도가 큰다는 건 이렇게 늘어나서 빠져나오고 싶다는 거고, 강도가 큰다는 거는 안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강도 개념 알죠? 끊어질 때 들어간 힘이니까. 그러니까 웬만해선 보풀이 나온 게 끊어지질 않고 계속 뭉쳐요. 그래서 강신도가 모두 커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객관식 문제에서도 필링 관련한 게 몇 개 있었고, 필링을 방지하는 방법은 그냥 덮으면 돼요. 필링 가스 그 안에는 섬유가 못 나오게 딱 고정을 시켜버리거나 아니면은 일부러 이제 강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신도를 낮추진 않아요. 신도는 좀 있어야 이게 옷감으로서 그 부드러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강도를 낮추긴 하는데 좋은 방법은 또 아니죠. 원래 섬유가 이제 갖고 있어야 할 좋은 특성 중에 강도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럼 이제 가공. 최근 가공은 요게 지금 작년도 24년도 거구나. 24년도 30페이지에 있는 게 21년도, 그리고 뭐 이제 진스웨어까지 해서 쭉 거의 최근에 작년을 빼고는 거의 다 나오긴 했어요. 거의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작년 문제는 이렇게 재기반사가 나왔고, 이제 유리구슬을 코팅하거나 이제 표면에 육각형 무늬를 만들어서 이제 프리즘 효과, 그러니까 돌아가면 다시 이렇게 재귀죠. 그 입사된 각으로 이제 반사가 되는 그런 현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오진 않았어요. 요게 나오면 더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재기반사 소재가 되고 이제 환경미화 이제 교통 경찰관에다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에 나타난 의복의 기능.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주는 문제들도 있죠. 최근에 의복의 기능, 뭐 주거의 기능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인체 보호, 신체 보호, 뭐 안전의 기능 아무 상관없어요. 네. 이거는 키가 정해져 있는 표현들은 아니고 서술만 잘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외부의 위험 이렇게 드렸는데 뭐 어떤 위험인지, 뭐 어떤 가능한 그런 부분들인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크게 서술이 이상하다고 뭐 오답이 되거나 갈 부분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소재는 요게 이제 카멜레온 소재로 드리기도 하고, 카멜레온 소재의 이제 그 반응 방식에 따라서 여기서 보시면은 온도에 따라서 변색이 되면 이제 감온 변색, 빛에 따라서 변색이 되면 감광 변색, 이런 식으로 해서 변색이 되는데 뭐에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온이 되기도 하고 뭐 광이 되기도 하고 습기가 돼서 뭐 감습, 뭐 감수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온도니까 감온 변색으로 일단 드리긴 했어요. 카멜레온 소재 중에 이제 하위로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반응하는 그 염료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뭐 감수는 물에 반응하는, 뭐 감광은 빛에 반응하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원리는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29페이지 감온 변색만 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하시면 이제 그 뭐에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서술은 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염료가 있어요. 그런 염료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염료가 있어야만 색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염료로까지 쓰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리을은 저희가 이제 방서복, 방한복 할 때 색에 대한 내용을 했었는데, 여름철에는 고명도죠. 밝은 색상.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저명도, 어두운 색상을 사용을 하면 이제 변색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적용하는 이유를 복사열과 이용을 해서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그 열을 좀 흡수를 하고, 여름철에는 그 열을 좀 차단을 하면 좋겠죠. 그럼 여름철에는 더운 걸 차단하는 거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결국에 빛은 적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그리고 이제 그 자외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외선은 여름엔 반사를 하고 겨울철에는 흡수를 해야만 따뜻하겠죠. 그래서 이유는 적외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9페이지에는 열선과 의복해서 적외선은
세선은 짙으면 흡수가 되고 밝으면 반사가 되는 게 있고, 자외선은 반대가 되죠. 그래서 제가 겨울철엔 상관이 없는데 여름철은 언제나 딜레마다. 적외선을 차단하려면은 밝아져야 되는데 고명도가 또 자외선은 또 잘 차단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 자외선을 막을 거냐 적외선을 막을 거냐, 그런 부분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특수 기능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그 가공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좀 다양한 가공을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의복의 뭐 기능들, 뭐 조건들 여기 같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 나중에 보시면 저희 기출에도 의복 기능 쭉 나온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과서 정리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교과서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 개정에 이 스마트 의류, 뭐 인텔리전트 의류, 뭐 하여튼 디지털과 관련된 뭐 주거, 그 다음에 파트, 의식주 모든 파트에 디지털과 관련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기술교과 같아요, 요즘에요. 그래서 요게 지금 21년도 문제긴 한데 교과서 자체가 이 파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응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쉽진 않았어요, 그때 나올 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옷 자체에 이렇게 이제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고, 이 센서는 밖에 있는 다른 그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의류에 관련된 뭐 테크놀로지가 뭐 이렇게 되어 있어, 뭐 쭉 되어 있어서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고, 이걸 스스로 감지해서 활용하면 그 착용자의 몸을 뭐 보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센서가 이제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알아서 체온을 올리고 내리고, 뭐 아까처럼 뭐 온도가 변하고 뭐 색이 변하고 이런 걸로만 끝나면은 그냥 그거 자체가 이제 기능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원격으로 전송이 되는 거죠. 이렇게 IoT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와 관련된 효과를 같이 갖고 있어서 뭐 그냥 정보도 전송이 되고 이거 자체로도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이렇게 쭉 테크놀로지가 관련돼서 센서에 의해서 이렇게 몸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류들을 그냥 웬만하면 스마트라고 쓰면 거의 다 가능해요. 저희 집도 스마트, 옷도 스마트, 뭐 웬만하면 스마트가 다 가능하고, 뭐 인텔리전트로 쓰셔도 되고, 네, 거의 그냥 통칭하는 가장 큰 명칭이 스마트 의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원격 전송이 되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뭐 IoT도 있고 ICT도 있고, 선생님도 교과서 보시면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AI 쓰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AI는 그냥 인공지능이지 이거 상관이 없고요. 이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서도 전송을 받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스마트 하우스 때 많이 했죠. 밖에서 냉난방 켜고 뭐 에어컨 켜고 뭐 이제 원격으로 집에 뭐 사람들 뭐 침입이 없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이런 것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IoT나 혹은 뭐 ICT 이런 걸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IoT가 제일 쓰기 편하시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고 요거까지는, 요거 뭐, 의류는 거의 그때 잘 쓰셨고, 기술명이라서 요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뭐냐면, 이제 눈이 오고 영하의 가혹한 환경이다. 그러니까 눈 오고 영하 굉장히 춥고, 그 체온을 유지하기 힘들 때, 이제 겉감하고 안감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기능을 주면 좋겠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내용 자체가 춥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체온 유지와 관련된 소재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겉감과 안감으로 나누어서 하나씩만 쓰시면 돼요. 겉감에 이제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안감에 해당하는 거 쓰시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이게 영하만 있었으면 그 보온성 소재 쪽으로 쓰시면 좋은데, 눈도 있잖아요. 눈도 있어서 눈에 대한 것을 겉감에 추가로 쓰셔도 괜찮아요.
저는 여기는 그 30페이지에 있는 거는 지금 흡광 추결이나 안감에 있는 추결, 뭐 방열 소재 이런 것들은 체온과 관련된 걸로 드린 거고요. 겉감에 처음에 있는 투습 발수성 이렇게 드린 거는 여기 투습 발수 혹은 방수라고 드린 이유는 요거는 눈 때문에, 눈이 이제 옷을 적시면은 이제 그러면 그 섬유 자체의 보온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옷감의 보온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눈을 막는 방식으로 이제 투습하면서도 발수나 방수가 되는 걸 드리긴 했어요. 근데 체온 유지로 해서 그냥 둘 다 보온성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일단 흡광 추결을 쓴 거는 태양광을 흡수할 수 있으니까 이걸 드렸고, 안감에다가는 이제 그 열을, 체온에서 방출되는 열을 이제 가지고 있는, 뭐 원적외선을 쓰거나 아니면 저희 거울막 같은 것들을 써주게 되면 체온에서 그 인체에 있는 온도가 밖으로 방출될 때 얘를 조금 그 방출되는 건 줄여주거나 아니면 다시 방열을 해줄 수가 있죠. 뭐 그거 외에 뭐 기모 소재 같은 거 하셔서 그 정지공기층 같은 거 하시는 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기모 소재의 정지공기층을 겉감에 쓰는 건 문제가 있겠죠. 예. 겉감은 겉에 표면에 이제 외기랑 닿는 부분은 아무리 기모 가공을 해서 공기층을 만들어도 계속 외기랑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층이 못 버텨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정지공기층은 그냥 공기층이 그대로 머물러야 하는데, 외곽에다가 겉감에다 이걸 하게 되면은 외기하고 계속 대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지공기층이 안 돼요. 그래서 겉감에는 지금 뭐 기모 가공이라든가 뭐 정지공기층이 많은 소재를 쓰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마 오답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흡광 추결성이 제일 좋고, 아니면 눈 쪽으로 해서 그 눈이나 빗물 같은 거 차단하는 쪽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진 않았던, 오히려 그냥 안감은 뭐 저기 제가 추결 방열 드리긴 했지만 그냥 기모나 뭐 정지공기층이 많은 두꺼운 소재나 상관없으시거든요. 일단 요 스마트 의류 쪽은 굉장히 교과서에 많으니까 꼭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교과서 할 때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 번째 건 아까 이제 텍스하고 번수, 그 기억하고 니은이 있었고,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융이에요. 그러니까 면바지인데 융처럼 가공을 해서 겨울 면바지인데도 보온성이 좋아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리을에 해당하는 가공의 명칭, 그러니까 융처럼 가공한 걸 이제 가공명으로 뭐라고 하는지 쓰고, 보온성이 높아지는 이유 한 가지, 각각 이렇게 1점이죠. 그래서 그냥 큰 기모 가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1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기모 가공에 다른 이름들이 몇 개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스웨이드 가공이라는 것도 있고 벨벳 가공도 있는데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껍게 짜서 긁어주는 형태가 되는데, 두껍게 짜기 힘들면 축용 가공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양모를 하고 나서 축용 가공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알칼리 소재를 넣고 비벼요. 직물 상태에서 비벼주면은 직물 상태에서 수축을 해요. 그러면 그 직물을 두껍게 짜지 않아도 양모 직물이 두툼해져요. 거기다 긁는 거예요. 이렇게 긁어주게 되면은 이제 그 모양이 벨벳 천의 모양을 본따쓰면 벨벳 가공. 그러니까 벨벳하고 스웨이드는 조금 다르잖아요. 스웨이드는 이렇게 짧은 털의 그런 형태를 가져가게 되면은 이제 스웨이드 가공, 뭐 샌딩 가공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은데 외관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털의 길이를 어느 정도, 혹은 뭐 이제 그 균일이라든가 광택 정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샌딩하고 벨벳이 나뉘지만 그걸 구분하라고 하진 않아요. 저희는요. 그래서 이제 융이라고 하는 녀석이 보시면 31페이지에 있는 거 보시면은 양모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직물을 짜고 이렇게 긁어서 살짝 털을 일으킨 형태가 융이거든요. 그래서 요 외관을 면에는 할 수는 없잖아요. 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양모는 그 방적사고 표면에 잔털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긁어주면 털이 이렇게 잘 서요. 근데 면이나 만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긁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융처럼, 이렇게 양모에 있는 융처럼 만든 가공이 기모 가공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원래 있는 그 샌딩이나 벨벳 혹은 그 기모 가공은 그 양모로 하면은 축용을 통해서 두껍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직물들은 그냥 굵은 실을 써야 돼요.
굵은 실을 써서 두께를 두껍게 하고 그 다음에 긁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는 실로 해서 그 직물을 얇게 만들면 기모할 때 손상이 돼요. 그러니까 적정한 두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모는 두껍게 할 때 추경이라는 추가적인 가공을 쓸 수가 있지만 다른 직물들은 직물 자체가 두꺼운, 즉 실이 굵은 형태를 써서 이렇게 기모 가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을번에 해당하는 그냥 가공의 통칭은 기모 가공이라고 하시면 되고, 뭐 샌딩이나 벨벳 썼다고 오답지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온성을 높이는 이유는 정지공기층. 예, 보온성 맨날 그놈의 정지공기층은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털 사이사이에 이제 공기층이 많이 형성이 되고 정지공기층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는 효과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공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성능부터 해서 직물까지 복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진주웨어 앞에 있던 문제입니다. 앞에 있던 문제였고, 이제 염색이 처음 이때 나오고 안 나오고 있으니까 안 나오길 바라면서 계속 안 나오길 바라고 있는 문제입니다. 얘는 지금 실 단계에서 이루어진 염색이고, 원래는 저희 선생님들 실 보면 속에까지 다 염색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굵게 실을 이제 만든 다음에 살짝만 염색을 해서 가운데가 염료가 들어가지 않아서 단면을 자르면 링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바깥은 파란색이고 안에는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청바지에 하는 링 염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 단계 중에서 청바지에 하는 이 링 염색을 로프 염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프라고 그냥 한글로 쓰시면 돼요. 특이한 청바지의 염색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빈티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가먼트 워싱이라는 걸 하게 되죠. 뭐 당연히 하셔야 되고, 가먼트 워싱은 사실은 워싱 방법의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옷을 다 완성하고 워싱을 한다. 그러니까 가먼트가 이제 옷을 의미하죠. 대부분의 저희 가공 같은 경우에는 봉제를 끝내놓고 가공하진 않아요. 보통 그 옷감 상태에서 하죠. 그래서 방추 가공을 하든 지금 축용 가공을 하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벨벳 가공을 한다 그러면 벨벳 바지를 만들어 놓고 벨벳 가공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옷감에다 벨벳 가공을 하고 가공한 그 옷감을 가져다가 바지를 만들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공은 옷감 상태에서 직물이나 편성물 상태에서 하거든요. 근데 얘는 가먼트 워싱은 가먼트 상태, 즉 옷을 다 만들고 청바지를 다 만들고 워싱 가공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워싱 가공 중에 가먼트 단계, 옷의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워싱의 원리는 뭐예요?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차, 이렇게 빛바랜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차를 주잖아요. 효소 갖다 하기도 하고, 우리 그 이제 돌이나 모래 이런 것들도 가져다가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차를 통한 빛바람 효과를 보는 건데, 가먼트 워싱은 워싱의 원리가 아니라 워싱의 단계, 단계를 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가먼트 워싱의 원리를 쓰세요. 그러면 이제 워싱 원리를 쓰는 거예요. 이 워싱의 원리를 쓰는 거지, 이제 뭐 옷을 완성하고 워싱을 하는데 그걸 쓰라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수 가공도 또 나오네요. 그죠? 발수 가공. 아마 여름철에 하는 청바지 가공들은 아마 발수를 할 거예요. 비가 오니까. 그 다음에 땀나니까 흡판 속건도 한대요. 발수에다 흡판 속건 가공을 하면은 거의 완벽하긴 한데, 밖에 건 안 들어오고 안에 것만 나가잖아요. 안에 있는 땀은 나가고 밖에 있는 비나 이런 뭐 안개 이런 것들은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되죠. 자, 그래서 그 흡판 속건에 해당하는 방법을 한 가지만 설명해라. 그래서 저는 뭐 결국에는 이 가공의 키는 모세관을 쓰시면 되죠. 모세관을 만들면 돼요. 땀이 지나가는 미세한 길인 모세관만 만들면 된다. 그래서 모세관을 어떻게 만들래요? 그러면 단면을 바꾸거나 측면을 울퉁불퉁하게 하거나, 보통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죠. 저는 그래서 그냥 단면 바꾸는 게 제일 편해서 이형 단면 쪽으로 쓰긴 했습니다. 그래서 물방울은 지나가지만, 그러니까 땀이죠. 땀방울은 지나가지만 밖에 있는 이제 물은 못 들어오는. 아니 죄송합니다. 밖에는 물이 못 들어. 안에 있는 땀방울이 지나가지만 흡판 속건인 경우가 옷은 젖지 않은 이런 경우예요. 아까 이제 저희 폴리에스테르 있었잖아요. 얘는 습기를 머금지도 않지만 물하고도 안 친해요. 근데 땀이 나면
원래 이제 그 흡습성이 좋은 소재들은 습기나 물을 머금으면서 무거워지는데 얘는 무거워지진 않거든요. 그럼 땀은 어디 가냐고요. 이제 몸에 남아있겠죠. 몸에 남아있어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여름철에 쾌적감을 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쾌적감 주기 위해서 그 표면에 있는 땀을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면마가 더 좋긴 하죠. 빨리 흡습을 하니까. 근데 아까 봤듯이 무거워지고 잘 안 마르고 그래서 땀을 흡습은 하지만 빨리 마르는 것. 즉 옷은 젖지 않는 상태. 젖지 않는 상태. 그래서 흡성이 낮은 폴리나 나일론 같은 소재를 쓰고 대신에 물방울이 지나갈 수 있는 땀이 지나갈 수 있는 모세관을 만들어준 게 바로 흡화 속건 가공이죠. 그래서 흡화 속건 가공을 하면 제가 수업 때 말씀드릴 때 얘는 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비가 오면 엄청 젖는다. 그러니까 물방울이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발수까지 해버린 거죠. 그러면 외부 물방울은 안 들어오고 안에 있는 땀방울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아마 발수를 안에다 하면 안 될 거예요. 밖에만 해야 될 거예요. 안감은 흡한속건하고 겉감, 그 외부 쪽에만 발수를 해야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가공까지 32페이지까지 봤고 40분이니까 저희 12시 40분까지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관리로 들어갈게요.